자, 이렇게 그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태의 변화, 날씨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고착화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생태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꽃들이 좀 일찍 한 1, 2주가량 일찍 폈기 때문에 꽃 축제를 준비했던 뭐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좀 구조화돼서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어떻게 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벚꽃이나 이런 꽃들이 빨리 개화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 연구자들이 제일 많이 살펴보고 있는 연구 중에 오랫동안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꽃과 나뭇잎이 언제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계절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식물의 꽃이나 나뭇잎 같은 경우는 특정한 온도가 기온이 몇 도 이상 되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에 따라서 꽃의 개화 시기나 잎이 나오는 시기가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그냥 명백한 사실이지만 올해 벚꽃이 빨리 피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높았다는 뜻이고요. 실제로도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이번 2월, 3월 기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리 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증가했다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어떤 개화가 사실은 어떤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식량 생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봄철에 일교차가 심할 때 그냥 덥다는 이유만으로 뭐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고 나갔을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가 걸리 쉬운 것처럼 꽃이 일찍 피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하면 냉해 피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꽃이 피는 게 뭐 빨리 예상보다 빨리 피어서 지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생태계적으로도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서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 그 다음에 식물은 그나마 동물은 그래도 조금 이동을 빨리 할 수 있는 편이지만 식물은 빨리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의 이동과 식물의 이동이 달라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지 않게 되면 생태계에 어떤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사님, 네. 지금 생태계 변화 이런 말씀을 지금 홍 교수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지금 지구가 좀 뜨거워졌다, 좀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따뜻해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추세가 매년 좀 더 따뜻해지는 이런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의 어떤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장 뭔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 연구 결과는 IPCC라고 해서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얘기를 하길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이제까지 약 1.09도 올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오르고 있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동일한 기관에서 2018년도에 보고서를 냈을 때에는 0.8도 올랐다라는 결과를 내놨었어요. 그런데 이 1.1도 올랐다라는 게 3년 후에 나온 결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는 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또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아까 1.09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인구가 약 6억 명에서 한 80억 명 정도까지 지금 네. 아주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거기에 뭐 인구 증가에 따라서 뭐 가축이라든가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동물들의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현상이 초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를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증가도 있지만 우리의 지금의 그 생산 소비 시스템은 결국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화석 연료가 그만큼 많이 그 소비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뭐 GDP 성장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통행량이라던가 모든 지표들이 다 굉장히 증가를 했고 이게 기후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대기의 질에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전 지구적으로 뭐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든가 화석연료 배출을 좀 줄이려고는 합니다만 우리 대기의 질에 분명한 변화가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사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였고요. 사실 엄밀하게 자료를 보고 있으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주 많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생겼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 변화가 기후의 어떤 그러니까 대기질, 그러니까 공기 오염, 대기 오염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는 사실은 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온이 올라가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말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체에 해당되는데요. 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해서 이제 고체인 형태의 미세먼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대기 오염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기 오염의 문제는 기후 오염,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배출량과도 직접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느냐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출량을 많이 내보내는 시설과 지금 지구 온도를 많이 올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데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좀 소위 말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제 배출량 감축을 시도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기질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